그래서 한 1월 지나서 2월이나 3월부터 이제 좀 시작을 하다가 5월, 6월이 가장 저는 그게 그때까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봄 이후에 대출을 받아야 네. 그때가 좀 더 유리할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추석이 지나서 사실은 이제 일반적으로 지금처럼 이제 금리가 높을 때 그래도 대출을 좀 잘 받고 0.1%라도 금리를 우대받을 수 있는 그런 좀 팁이 있는지, 그리고 요즘에 사실 워낙 DSR도 강화돼 있고 모든 게 지금 되게 타이트하잖아요, 은행에서는. 네. LTV 한도 잘 받는 네, 이러한 좀 꿀팁 하나 좀 풀어주시죠. 지금 이제 LTV라고 하면 이제 주택담보대출에서의 LTV가 있고 그 상업용 부동산. 네, 네. 물건의 LTV가 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주택담보대출의 LTV는 40% 투기과열 규제 지역들. 네, 네. 그리고 생애 최초 풀린 게 지금 80%, 그리고 서민 실수요자 대출이 투기과열지구 6억까지 60%, 초과분에 대해서는 50%, 이런 식으로 굉장히 복잡해요. 아, 복잡하죠. 네, 이게 무슨 난수표도 아니고 뭐 플러스 네. 몇 프로 막 저야 맨날 보는 거니까 이해를 하지만 진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정말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저도 하고 있거든요. 일단 뭐 LTV 다 아실 텐데 결국 부동산 가격의 몇 %까지 대출이 되느냐, 이거를 나라에서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최대한 좀 받고 싶어서. 그 LTV를 하면 은행에서 너네 집은 이만큼의 가치가 있어. LTV 70이면 70% 가치까지만 난 대출을 해줄 거야. 근데 또 아이러니한 건 아시죠? 집값이 너무 비싸면 또 대출이 안 돼. 아, 맞아. 15억도 넘으면 대출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너무 집이 비싸도 안 되고 너무 싸도 안 되고 그렇죠. 소득이 너무 높아도 안 되고 너무 낮으면 더 안 되고 그러니까 애매하게 중간에 이제 끼어 있는 분들만 좀 혜택을 보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서민 실수요자 대출 같은 경우는 소득이 9천만 원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도 좀 올라갔네요. 그건 이제 서민 실수요자는 원래 9천이었어요. 아, 원래 9천이었어요? 네, 그 보금자리론이 보금자리론이 7천이고요. 이게 너무 많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디딤돌, 보금자리만 많은 것 같은데. 네, 많아요. 네, 이거 소득도 진짜 어려워요, 다 정말. 틀리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선택적 기억력이라고 제 업무에 대한 거 선택 중에. 네, 기억을 하고요. 그 외에는 기억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진짜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LTV를 좀 많이 받고 싶다라고 하면은 첫 번째, 기준가가 높아야 돼. 은행별로 모두가 기준가가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집값의 대출은 모든 은행이 같지 않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1층인 경우에 일반가를 봐주는 은행도 있고 이런 식으로 기준가가 다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은행에 따라서 감정가가 달라요. 맞아. 예, KB 시세가 있으면 뭐 비슷비슷하겠지만 빌라라든지 뭐 단독주택 이런 아이들은 어때요? 감정을 해야 돼요. 근데 감정가 좀 잘 나오는 은행이 그렇죠. 뭐 우리은행 갔더니 2억인데 뭐 어디 농협은행 갔더니 3억이야. 이러면 일단 기준가가 높잖아요. 그러면 이런 기준을 공부를 해서 좀 특화된 은행을 찾는 게 맞겠네요. 뭐 예를 들어서 땅이면 사실 농협 쪽이 거의 대부분 맞아요. 하는 거고. 네. 저도 이 책 뭐 살짝 팁을 드리면 1층은 IBK 기업은행이 잘 나온다. 이거 완전 꿀팁이더라고요. 왜냐면 1층은 항상 중간층보다 어떻게 보면 디스카운트를 하는 거잖아요. 예, 뭐 10억이면 얘는 9억으로 해서 LTV를 측정하고 이런 식으로 돼 있던데 이거는 똑같이 적용한다는 거. 완전 꿀팁이더라고요. 네. 이런 거 너무 좋더라고요. 그럼요. 그리고 지금 현재 LTV가 너무 낮기 때문에 하한가 말고 일반가로 해도 네. 그렇게 은행 입장에서는 손해가 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방공제. 네. 뭐 이것도 사실 저도 뭐 들으면서도 뭔 얘기 하나 그냥 방공제 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더라고 또. 네, 맞아요. 이거 무슨 차이인가요? 왜 이게 공제를 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방공제라는 거는 사실 경매를 공부한 분들은 금방 이해가 돼요. 근데 제가 조금 설명을 좀 해드리면, 왜냐면 지금 구독자층이 완전 불인이는 아닌 것 같아서. 일부 있어요. 그래도. 네. 네, 사업자 대출할 때도 방공제 개념을 아시는 게 좋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해드린다면, 방공제, 방을 왜 빼는데? 방공제 말 그대로 방을 뺀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은행에서 대출을 했어요. 나 대출 받아야지. 집 살 때 대출해야지. 이제 대출 40% 받죠. 이렇게 얘기를 해서 대출을 하려고 했더니 은행에서는 40% 아니에요. 40%에서 방 하나 빼야 돼요. 그래서 무슨 방이요? 다 제 방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랬더니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은행에서 이제 대출을 40%를 다 해주면 좋은데 이 은행 입장에서는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나보다 뒤에 혹시 세입자가 들어오면 은행보다 우선이 세입자가 들어오면 은행 입장에서 언제 들어올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안 들어올 수도 있고. 근데 그 세입자가 소액 임차인이야. 그치. 네. 서울 같은 경우에 지금 소액 임차인이면 방을 5천만 원을 빼게 돼 있거든요.
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소액 임차인은 왠지 보호를 해줘야 될 것 같지 않아요? 네, 보호를 해줘야 돼. 이 물건이 이 아파트가 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혹시라도 만에 하나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이 소액 임차인은 나보다 뒤에 있지만 먼저 배당을 받아요. 그럼 은행 입장에서 난 너무 억울한 거야. 내가 먼저인데. 아, 그렇지. 내가 먼저. 네, 내가 먼저인데 내가 쟤 때문에 내가 내 돈 확보 못하면 어떡하지 하는 그 두려움. 은행은요 굉장히 그 두려움이 많은 집단이에요.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손해를 줄이기 위해서 은행에서는 보험에 가입을 해요. 그게 이제 방공제 보험이라고 해서 MCI거든요. 근데 이 방공제 보험이 다 좋아. 뭐 우리는 보험 들면 다 나오니까 좋은데 이제 문제는 돈이지. 누가 보험료를 내느냐? 보험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 보험료를 은행에서 내요. 그러면 자 여기서 은행 입장에서는 내가 보험료까지 내가면서 대출을 5천만 원을 더 해줘야 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보험료 내기 싫으니까 그냥 방 빼고 5천만 원 빼고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하는 시기가 있어요. 물론 이제 연초에는 잘 안 하고 연말이 되면 은행 입장에서는 이제 그만 좀 영업할까? 이제 목표 다 채웠지 벌써. 그렇죠. 내가 지금 뭐 많이 해봤자 내년 목표만 더 늘어나는데 맞아요. 뭐 굳이 뭐 이렇게 하면 제일 먼저 대출을 줄이는 수단으로 쓰는 게 이제 방공제 보험을 안 써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내 주거래 은행이 방공제 보험 안 쓰고 있어.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은요 이렇게 연락이 올 때가 있어요. 40% 아니에요? 저 4억인 줄 알았더니 3억 5천밖에 안 해준대요. 이거 뭐 큰일 났어요. 막 이러면 그냥 조용히 나오세요. 조용히 나오시고요. 제가 다른 은행 설명해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할 때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은행이 다 조건이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가끔 공과금 아니었어요? 공과금? 왜 틀려요? 금리가 어떻게 다를 수 있냐고 막 화를 내는 분이 계신데 은행이 무슨 관공서가 아니에요. 국세청 아니 세무서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사기업이죠. 얘들도 이득을 이윤을 제일 중요시하는. 지금 그 은행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어떤 거요? 예대 금리를 공시하고 있어요. 나라에서 압박이 들어왔구나 금융원에서. 그렇죠. 그래서 이 은행은요 타겟이 되는 게 싫어. 누구나 마찬가지. 그렇죠. 1등하기 싫어. 그렇죠. 내가 예대금리 차익이 1등이야 이러면 많이 남겨먹는다. 저 은행 내 저럴 줄 알았어. 이런 얘기를 듣게 되면 은행 입장 굉장히 부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2등을 할까? 요즘은 그 그런 정도로 고민을 살짝 묻어가는. 맞아요. 그리고 저희 투자자 입장에서 그런 얘기가 많아요. 항상 같은 대출을 받는데 연말을 조심해라. 아까 얘기하신 대로 연초는 어떤가요? 어떻게 보면 은행에서는 전략적으로 열심히 팔 것인지 아니면 그때까지도 연말에 그 분위기가 이어지는 건지. 이게 사실은 이제 연초부터는 이제 영업을 좀 해볼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1월 1일부터 활성화인가요? 그건 아니라는 거지. 네. 약간 좀 간보는 시기가 있더라고요. 눈치 좀 보면서. 그래서 한 1월 지나서 2월이나 3월부터 이제 좀 시작을 하다가 5월, 6월이 가장 저는 그때까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봄 이후에 대출을 받아야 그때가 좀 더 유리할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추석이 지나서 사실은 이제 일반적으로 한 10월, 11월이 되면 은행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그냥 적당히 그냥 할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올해는 거래가 너무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뭐 벌써 추석 지난 다음부터 그만할까? 뭐 그런 은행도 좀 있기는 한데 지금 주택담보대출이 개수가 엄청 빠지고 있어요. 그렇죠. 너무 없죠. 거래량이 없으니까. 일단 신규가 많이 없는 데다가 기존에 있는 고객들조차도 금리가 비싸다는 생각이 드니까 상환을 많이 해요. 맞아. 네. 그리고 특히 상환을 많이 하는 그 가계대출이 뭔지 아세요? 신용대출. 너무 높더라고요. 신용대출. 너무 높죠. 그리고 단기로 이게 잡히니까 DSR에 또 불리하잖아요. 맞아요. 맞아. 네, 그래서 신용대출은 지금 너도 나도 그리고 최근에 코인 주식이 안 좋아. 맞아, 안 좋아. 네.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돈 버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요. 예전에는 신용대출을 받아서 그쵸.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코인이 많이 올랐어 막 좋아하셨는데 지금은 나 그냥 갚고요. 이자 내는 게 돈 버는 거다. 네, 그냥 예금 금리가 좋더라고요. 뭐 이러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시라고 지금 같은 시기에 뭐 그 예금이 좋으면 예금 하시고요. 그 대신 공부는 하셔라. 네, 그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주담대 대출이 아니라 사업자 대출을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네. 보면 개인 대출이 있고 사업자 대출이 있고 거기다 법인 대출도 있잖아요. 특히 이제 주거형이 아니라 수익형이나 상업용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 우리 이 개청 학원님들 많으세요. 여기 어떤 게 괜찮은 거예요? 개인, 사업자, 법인 각각의 이런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특장점 제가 책에도 그렇죠. 책에 다 나와 있어. 다 나와 있어.
이게 법인으로 받으면 뭐가 좋을지, 음. 내가 왜 법인을 받아야 되는지 뭐 이런 얘기도 나와 그쵸, 있고. 다 나오는데 못 찾고 있어. 내가 찾아야 될 건데 아무튼 이 책 나와 있어. 네, 두툼한데 네. 버릴 내용이 없더라고요. 네, 맞아요. 꼭 한번 아니 읽어보시면 그리고 큰 도움이 될것 저는요 같아요. 진짜 다산북스가 이렇게 욕심이 많은 회사인지 몰랐어요. 아 그래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책을 쓰신 분들이 출판사는 다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로 더 팔아야죠. 네,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은 정말 불인이들을 위해서 50가지 질문을 한다고 해서 아유, 그러면 금방 쓰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전세 매매까지 끝나니까 아니라는 거야. 갑자기 오피스텔 나오기 시작하고 네, 아니라는 거야. 지산 나왔어. 아니 뭐 집이 전부냐. 집을 사면 그때부터 이제 나는 이제 자산가로서 월세를 받고 싶다. 수익형 물건에 대해서 내놔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사업자 대출, 법인 대출, 그리고 왜 유명한 연예인들이 뭐 어떻게 받았던 그런 대출들 있잖아요. 네. 예,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을 제가 조금 해놨고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자 대출은 뭐, 개인 대출은 뭐, 법인 대출은 뭐냐. 일단 개인으로 받는 때 개인 가계 대출과 사업자 대출로 나눠져요. 개인 내 명인데 일단 어떻게 나눠지냐면 내 주민번호를 쓰고 막 쓰면서 대출을 하면 가계 대출. 가계 대출. 그리고 내 사업자 등록번호. 왜 우리 개인으로 개인 사업자 내잖아요. 네네. 뭐 그걸로 사업자 번호를 막 쓰면서 하면 사업자 대출. 일단 사업자 등록증 사본이 들어가면은 이거는 네. 사업자 대출이다. 그렇죠. 네. 그리고 법인 대출은 말 그대로 법인을 하나 설립한 거죠. 법인 내 친구. 그렇죠. 그렇죠. 나 아니고 내 법인이 친구. 이거는 개인하고 상관없는. 그렇죠. 내 친구가 대출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 친구 받을 때 나도 따라가서 보증도 좀 서주고. 근데 그게 법인 대출도 보니까 대표이사의 신용도가 또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의 법인은 삼성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네. 삼성이 아니에요. 대부분 이제 삼성인 줄 착각을 하고 법인을 하나 내면 내가 이제 삼성 같은 거야. 대표이사님이시니까 너무 좋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우리의 법인은 그냥 이제 거의 신규 법인이고 1인 법인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아무것도 없어. 법인이 뭐 재산도 없고 신규 법인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면 은행에서 평가를 할 수 있는 거는 대표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대표자의 소득이라든지 신용도. 뭐 내 신용이라든지 자산을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은행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돈을 안 떼이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렇죠. 안 떼이려면 대표자를 보는 수밖에 그죠. 없죠. 대표가 또 작은 회사들의 핵심이죠. 얘가 신용도와 얘 경영 능력 뭐 이런 거. 그럼요. 그러면 요즘은 또 어떻게 많이 하시냐면 법인을 낼 때 그 남편분은 이제 대부분 이제 대기업을 다닌다거나 나는 낼 수가 없어. 투자 금지지. 그렇죠. 그러면 이제 대부분 사모님들께서 법인 대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저는 주부인데요. 막 이렇게 막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면 그 은행은요. 그 담보만 확실하면 그 어느 정도 손해날 일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담보대출. 네, 적극적으로 대출을 해주고 싶어 하거든요.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데 은행에서 가장 수익이 높은 게 지금 대출이잖아요. 네, 그래서 개인 명의의 사업자 대출이 있고 법인 명의의 사업자 대출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게 유리한지 그거는 물건에 따라서 다르니까 그때 맞게 좋은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최저금리가 그냥 최저금리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대금리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우대금리가 내가 할 수 있는 우대금리인지 못하는 우대금리인지 파악을 좀 하셔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